안녕하세요. 11월 마지막 날에 찾아온 기후위기 북컨서트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감기는 안 걸리시고 건강하신 거죠? 네. 기후위기 관련해서 11월은 공론장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들은 마을인수다 행사가 많았는데요. 나오늘 작가님과 저는 장희 행복드림 도서관 바로 이곳이죠. 장희 도서관 마을인 수다에서 만났었고요. 그때 나오늘 작가님의 의식주, 총체적인 삶에서 자립 그리고 순환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매우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상희 선생님은 성북정부도서관에서 열린 마을인 수다에 참여하고 오셨다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두 번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볼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가 불타고 있다라는 책을 만나볼 건데요.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로고에서는 슈퍼 브랜드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실체를 폭로하면서 반세계화를 말씀을 했고요. 이런 역사, 이런 이제 삶을 살아오셨는데 나오늘 작가님께서 좀 나오미 클라인 저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 저자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이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책을 쓰시는 작가이자, 그러니까 언론과 저술 활동을 하시는 작가이자 환경운동 하시고 시민운동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쓰신 책들을 그냥 잠깐 소개하자면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그 노로고, 그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이고요. 그 다음이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국가와 기업이 이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혼란에 빠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기회 삼아서 결국에 자신들의 편리한 그리고 가장 유리한 정책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는 그런 먹잇감으로 삼는다, 그런 재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얘기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책을 쓰신 거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이 바로 이 미래가 불타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린 뉴딜 저도 그냥 단어로만 약간 들어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만 짧게 설명하자면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 급격하게 이거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그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고 그 동시에 모두의 일자리를 살려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배제되어 왔던 가난한 자들과 그 선두에, 그러니까 전환되는 그 영역에 있는 선두에 있던 사람들을 잘 전환시켜서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공정한 그런 대우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책은 그 10년간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 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오미 클레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이 읽을 미래가 불타고 있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또 나오미 클레인은 2021년 올해죠. 올해 인천에도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네, 인천에 인천국제해양대회 기조연설자로서 참여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6월 달에 다녀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강력하게 그 그린 뉴딜이 되려면 블루 뉴딜 없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 높은
그 양질의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조연설을 열어주셨어요. 네, 해양대였기 해양대였기 때문에 블루 뉴딜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하셨다는 그때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은 것이 그렇게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 그 관광 선박, 그 관광객을 모집해서 관광시키는 선박을 하고 있는 요트들이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관광객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관광객을 태우는 대신 배를 활용해가지고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고 이걸 펀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익이 상당히 났고요.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시하는 것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 된 거죠. 본의 아니게 많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상황이 돼서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린 뉴딜의 핵심인 거라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격앙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책 전반에. 네, 맞습니다. 많은 일자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사고의 전환이 또 그린 뉴딜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재난으로 보기보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이자 총체적으로 보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기조가 나오미 클레인의 주장인데요. 이 기조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린 뉴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 뉴딜은 2019년 미국 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B3에 더 나은 재건이라고 해서 빌드 백 베러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그린 뉴딜은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나아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걸림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기후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 즉 기후변화 부정론자들과의 싸움이 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 키워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후위기를 관련해서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이렇게 양분된 관점이 있다라는 게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좀 이런 양분된 관점으로 이 책에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을 작가님 우리 책 1장에서 2010년도 사고죠. 멕시코만에서 영국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에요. BP사가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선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고를 둘러싼 기업가 그리고 정부 그리고 주민들 사이의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현재 기후위기를 둘러싼 진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진영의 입장 차이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10년에 벌어졌던 일인데 아주 큰 재앙이었습니다. 사건은 깊은 바닷속에 한마디로 구멍을 뚫어서 석유를 뽑아내는 그런 시추 작업을 하다가 그 시추하는 선이 폭발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폭발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엄청난 양의 그 원유가 지구에 난 그 구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작은 이런 사고가 아니었고 수없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기술로 시도를 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고 결국 3개월이나 지나서 겨우겨우 그 상처가 마무리됐다고 해요. 3개월 동안 콸콸콸콸콸 그 석유가 쏟아져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고 뽑히는데요. 대량으로 이제 바다와 연안까지 정말 멀리까지 그 석유가 뒤덮였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동원한다 해서 처방했던 것이 결국 독성 화학제품으로 이루어진 유화제를 살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생명과 생태계 그냥 땅속까지 오염된 것은 물론이고 그 기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감으로써 있었던 문화가 모두 다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그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근데 저도 그걸 딱 읽는 순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지구 살아있는 유기체의 그 피다, 피.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 피다라고 저도 바로 느꼈었는데, 거기 정확히 또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환경보호 활동가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아, 정말 그 살아있는 유기체에 난 끔찍한 상처로 보였고, 바닷속에서 피를 내뿜는 것 같은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원주민들도 항상 아주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들이나 이쪽의 측면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자연의 힘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한낱 모래알 같은 인간이 절대 이거를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자연의 힘은 굉장히 크다. 라는 시선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에 굉장히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을 정도의 그 관점 차이는 뭐냐 하면 그 회사의 막상 그 입장은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걸 계획했을 때부터 당연히 실패가 없다.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 기술이 완벽하고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라도 벌어져도 우리는 당장 그거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되게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한히 쓰고 버리면 그만인 자원으로 지구와 석유를 보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덧붙여서 정치인들도 이런 기업들과 굉장히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구역을 개방하는 정책, 더 많이 뚫고 더 많이 뽑아내서 기름값을 떨어지게 하라라는 막 구호를 쓰면서까지 그런 견지를 하는 입장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지구공학 신봉자 얘기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뭐 그런 황산염과 알루미늄을 대기 입자에 살포해서 뭔가 이걸 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 가진 과학자들도 있는데 결국에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두 가지 대조되는 관점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 부정론이죠. 기후변화 부정론은 이미 우파의 정체성이 걸린 핵심 사안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이야기이지만 한국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이 우파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그 수사가 정말 화려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리처드 로스 차일드라는 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구온난화 반대 운동은 겉으로는 환경을 내세우지만 뱃속에는 빨간 마르크스의 사회경제 이론을 가득 품은 녹색 트로이 목마가 아닐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위장한 국가 사회주의다라는 이제 입장인 것 같고요. 결국 한마디로 기후변화는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생태 사회주의를 도입할 목적으로 고안해낸 트로이 목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파 정치인들이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재밌었던 게 우리가 IPCC는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와 유사한 유사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ICCC라는 예, 기후변화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만들어서 뭐 이름을 과학적 방법론의 복원을 위한 모임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컨퍼런스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목적을 이제 저자가 아주 정확하게 찍었는데 그 ICCC의 목적은 당연한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에게 환경주의자들과 과학자들을 공격할 때 써먹을 만한 수사학적 무기들을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정리를 해줬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주장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또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여론조사를 몇 년에 걸쳐서 2007년, 2009년, 2011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계속 이게 영향을 미친다가 71%, 51%, 44%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파 정치의 지구 변화 부정론이 과학자들과 좀 손을 잡고 양산된다는 점에서 무서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는데요. 최근 지구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우리 이선희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그 바다 시추 한 것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있잖아요. 막을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이 그대로 그냥 이어져서 ICCC 단체가 이미, 근데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좀 더 놀랐어요. 알면서 그러고 있다. 명확히 그들의 작전이라는 게 저는 너무 이제, 왜냐면 얘네들에도 신념이 있을 거야. 신념이 있어서 나름의 이런 주장을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다라는 게 좀 놀라운 지점인데, 이 나오미 클라인 씨가 그 전선에 이미 계속 활동을 하고 눈으로 직접 봤고 얘기했고 주장했고 다 했던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놀라움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황산염을 터뜨려서 온난화를 막기 위한 딱 그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탄소만 어찌됐든 없애면 된다. 그러니까 뭐 CC 탄소 포집, 갑자기 용어가 네. CCCS CCSC인가? 갑자기 이거 맨날 하던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엉켰는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기술을 가지고 지구공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전공학과 맥이 같다고 좀 보실 수도 있죠. 유전공학도 사실은 그 유전자를 마음대로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시민사회가 우려를 얘기하면 철없는 소리 한다. 이런 과학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제 철없는 소리 한다 취급을 해왔는데, 여기도 공학이란 말을 딱 씌우는 순간 지구공학이라고 해서 막대한 자본, 그 부를 축적한 뭐 빌 게이츠 같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투자해서 이걸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구에게 아주 오만한 일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기술력을 또 갖고 있는 그런 또 국가들은 미국이다라고 이제 상정을 하자면, 미국이 자신들의 자국에 이제 옥수수를 구하겠다고 허리케인에 뭐 방향을 돌린다 하면 그 피해는 또 다른 나라 약속을 또 줄 수밖에 없다라는 또 그런 이제 상황이 또 벌어지겠죠. 결국 지구의 기본적인 생명 부양 시스템을 이렇게 주물럭거린다라는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진짜 무서운 실험을 하는 거죠. 이건 자기 혼자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오죽해서 너무 열받아서 이 스티븐 쿠닌이라는 맞아요. 저도 열받았어요. 황산염과 알루미늄을 뿌리겠다는 이 사람 영상을 보려고 이제 찾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참 다 우리 그 대목에 다 같이 똑같이 관계했거든요. 저는 아니 어떻게 이걸 누가 허가했다고 실험을 마음대로 바깥에 뛰어나와서 실험을 한 거야?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실험을 하려면 정말 온 지구인들이 동의하고 투표를 해서 동의를 할 때만 할 수 있게 무슨 법을 빨리 만들던가 묶어야 합니다. 묶어야. 못하게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지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CCUS입니다. 네. 이산화탄소 포집이요. 포집입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언급한 이런 과학자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이런 과학자들인데요.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자들이 더 많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믿어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고 그게 사실일 겁니다. 이 책은 서양인의 입장에 쓰여 있어서 이제 예로 이 미국 과학자 예가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곳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쓰여진 그 예시만 두 가지 예를 들면, 뭐 복잡계, 그러니까 물리
지구 물리학에 관련된 독자계 연구자 브래드 워너의 얘기를 하나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구는 만신창이가 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이건 뭐 철학적인 강연도 아니고 정말 지구 물리학회 회의장에서 이 발표를 한 이야기인데 세계 자본주의 때문에 자원이 신속히 편리하고 거침없이 소모가 되어서 우리 지구와 인간의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연구에 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항하고 대중봉기만이 이 질주하는 경제세계에 마찰을 일으켜서 그 작동을 둔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물리학적인 문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의 예도 나왔는데, 이제 과학자인 제임스 헨슨, 이 사람은 이제 산에서 폭파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탄광이나 타르샌드 송유관 등을 열렬히 반대하는 운동을 해서 7번이나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진취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과학자들 사례가 있고요. 이들의 주장은 결국 이 대중운동만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인 2도 줄이는 거, 1.5도도 위험하잖아요. 근데 2도까지만 줄이는 확률이 겨우 50%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10% 이상 이 이산화탄소 감소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장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우리는 1%의 감축도, 가장 크게 감축한 게 1%고 전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감축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과학자들도 그 지금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그 해법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을 바꿔라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항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지금 시스템에 대중봉기 저항 이런 말들이 나오고 과학자의 입에서 이런 게 나오는 과학자의 거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저는 엄청난 변화. 변화고요. 그래서 결국 경제, 정치, 뭐 시스템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또 해야 된다라는 말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을 좀 강화해야 하는데 한 사회에서 좀 규제라는 말, 또 이런 말 좀 하기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유무역 협상이라는 이런 굴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좀 손을 꽉 묶어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재원 조달을 끊어낼 방법에만 지금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1980년대 말에 좀 기후운동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또 마침 신자유주의가 좀 팽창해 가던 그런 시대하고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시대적으로 좀 불운했던, 우리 인류에게는 좀 불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989년인가요? 그때 IPCC예요. IPCC가 이제 설립되고, 이제 그렇게 좀 기후운동이 시작되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선생님 좀 어떠신가요? 그게 그러니까 IPCC는 1988년 우리 올림픽 때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딱 그때쯤이 그 레이건과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한창일 때, 마침 그때 인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후 과학자들은 이거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 이걸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금부터 서서히 매년 얼마씩 올리면 되겠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인데 신자유주의가 몰려온 거죠, 실제로. 그래서 3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저자가 이야기하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도화된 인종주의만 없었더라도
이렇게 사악한 지경에 놓이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인종주의를 평상시에 잘 목격을 못 하잖아요. 뭐 젠더라든지 불평등에 대해서 계급 불평등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그 인종주의만 없었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이걸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오리엔탈리즘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런 상태까지 됐을까라고 지금 이 작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에 서열을 매기는 도구, 이런 덕분에 강국들은 그 약한 민족과 그 민족의 그 유구한 문화를 무가치한 것으로 아주 폄하하고 있고, 온갖 종류의 그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를 파내는 일들, 착취를 마음껏 죄책감 없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미국이 국가 희생구역이라고 이렇게 산 정상을 깎아내는 방식의 그 채굴 방식이 지하에서 굴 파는 채굴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에팔레치아 산맥 하면은 저 고등학교 때 뭐 사회과 부도에서 막 이렇게 보고 되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가 거의 다 파헤쳐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원래 선주민이라고 하죠. 선주민들. 거기는 진짜 알아서 살던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다 파헤쳐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고 고유의 문화들이 다, 예. 근데 그런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백인, 아까 이렇게 지금 채굴에 마음껏 하는 사람들은 시골 촌뜨기 몇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고 그게 뭐가 문제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야기시키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같은 이제 국가 안에서도 그 진짜 시골 저 두메산골에 사는 이런 시골 사람들의 목숨은 더 좀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서열화되는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들은 꼭 미국 국내에 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타자화 시키면서 다른 이제 뭐 아프리카나 뭐 또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그 착취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니제르 삼각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니제르 삼각주? 거기에 예, 또 매년 유조선 엑슨 발데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최초의 예, 그 원유 유출 사건으로 맞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네. 그 돈을 대고 있는데, 네. 지붕이 거의 막 이렇게 빨갛게 산화됐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예, 대량 이제 학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살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원인을 좀 인종 차별주의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캐나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저자가 또 태어난 곳은 캐나다잖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다문화 뭐 아니면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인정되면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좀 읽고 있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구나. 결국 예를 이제 엘버타 타운샌드 채굴에 대한 이제 그 예를 좀 많이 들면서 이제 원주민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었는지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도 결국은 이제 성장이나 또 경제적 이익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 앞에서는 원주민들 결국 타자화시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빨간 머리 보셨나요? 맞죠. 거기 예, 빨간머리 애를 보면은 그 원주민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기숙학교로 보내서
그 강제를 기숙학교에 거의 감금시키다 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을 시킨다라는 이제 명목으로 데리고 가지만 그런 이야기도 여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도 결국은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타자화하면서 착취해 왔는가 그런 이제 문화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그런 기후 변화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채굴, 저 타르샌드 채굴 같은 이제 현상과 연결이 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캐나다 이야기 제가 좀 했는데요. 또 우리 오리엔탈리즘 하면은 아랍과 무슬림을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랍과 무슬림을 좀 타자화하는 오리엔탈리즘은 석유 의존이 시작되던 그런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주 조용히 우리 곁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오리엔탈리즘은 결국 그래서 기후 변화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오늘 작가님에게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책에서 중동 지역이 좀 화석연료 확보 경쟁으로 인해서 전쟁이나 또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에서 이스라엘 건축가가 좀 특이한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건조 한계선이라고 하던데 건조 한계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던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책에 이제 그 지도랑 그 자세하게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뭔가 했거든요. 건조 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제 데드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물을 따로 인위적으로 대지 않고서도 곡물이 재배가 가능한 최소한의 강수량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연평균 200ml의 지역의 끝 라인을 이렇게 그 건조 한계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넘어가면은 살 수 없는 곳인 거죠. 굉장히 이제 극심한 그 온도 차이, 극단적인 기온, 그 다음에 물 부족,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라인은 약간씩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기후적인 그런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녹지화 작업을 해서 조금 더 개선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그 지리적인 그런 특성과 서구 국가가 오락하듯이 쏘아대는 그 드론을 이용해서 폭격하는 그 지역이 완전히 일치하다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인가를 파악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라인을 따라 있는 그 도시들, 그 지역이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 극단적인 기온과 물 부족으로 인해서 그곳이 내전이 생기고 굉장히 이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혼돈스러운 곳이 되므로, 또 거기 서구 국가가 거기에 이제 참견하면서 끼어들어서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공격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쟁터가 되고 사람 살기 힘들어지는 곳이 되는 것의 연계성이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곳은 물이 부족하지만 풍부한 석유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석유를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석유를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갖기 위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타자화하는 것이죠.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이제 자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난민이 되고, 거기서의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 되고, 그들이 살기 위해 다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곳에서는 침략군으로 또 맺혀지면서 방어되고, 익사하고, 절망적인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이런 식의 지금 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이 건축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포인트는, 우리가 결국 기후위기가 모두에게 재앙이 되긴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지금 충격이 온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가장 힘든 그 기후위기가 있는 곳에 가장 심한 충격이 온다. 하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오로지 그것들을 계속 심화시키는 자원을 캐내는 일에만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자기 신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보호받고
보호받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뭐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고 비열한 타자화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이런 상황이다. 우리는 이 남의 일화 해버리는 타자화를 깨부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으키는 것은 결국 항상 긴축, 그 다음에 민영화하는 것, 식민주의적인 사고, 군사주의적인 이런 악순환인데, 이런 이거의 인식을 항상 해야 되고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연대적이고 통합적인 해결로 우린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잠시 이야기를 좀 이제 이어나가기 전에 이 북콘서트는 네. 마지막 부분에 하이라이트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같이 방송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댓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댓글 열심히 좀 달아주시면 같이 댓글 소개도 같이 하면서 또 즐겁게 재밌게 진행을 사달의 욕심 해보고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어떡하죠? 네. 감정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열심히 우리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이 팡팡! 네, 선물이 팡팡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단절해야 된다. 뭐 타자라는 그런 오리엔탈 레진과의 또 단절 그런 단절을 통해서 시스템의 또 전환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자가 그 한 가지 좀 사례 본인이 직접 참여했었던 이제 사례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도약 선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조금 나오는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지금 와중이니까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핵심은 정의로운 전환이 원칙이긴 한데요, 그렇죠? 도약선언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도약선언이라는 것이 뭐냐 했을 때는 이제 저자가 참여해가지고 만들어낸 민중의 강령을 작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2015년에 캐나다에서 다양한 분야의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대요. 이제 그 회의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작성을 했다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조금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굉장히 약한 운동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반대 투쟁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아예 긍정적인 비전을 정확하게 그려서 제시를 하고 구체화된 방법을 이야기해서 이 선거에 정확히 개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 리스트를 써내려 간 것이고요. 그 포인트가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 에너지 민주주의 라는 것이 그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대적이고 급속한 변화를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면 근본 문제의 출발지를 이것으로 보는 것이 되게 좀 저한테 핵심적으로 좀 느껴졌었던 건데요. 뭐냐 하면 이 작가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기독교적인 착취와 강탈 로 시작된 인식구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봐요. 그것을 이제 백인 남성 기독교 우월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뭔가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던 말이 뭐 당연히 자연을 끝없이 추출해낼 권리를 신에서부터 인간이 부여받았다. 너희가 관리자다. 너희가 아무렇게나 그거를 취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잘못 심어줬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탐험에서 발견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이런 서구 문명이 발전했던 그 토대가 다 그거잖아요. 그것과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땅을 식민지화하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거의 인식이 지금 팽배하게 깔려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비전을 그렸냐 했을 때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의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얻는 사회, 그리고 그 전기를 얻는 것이 뭐 국가가 관리하거나 기업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아래, 소유 아래 있고 그 이익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순환되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어디든지 쉽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인종적이고 성적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일자리들을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고 지구를 돌보는 그런 돌봄, 그 다음에 교육, 예술,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에 보전하고 복원하는 그런 일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하지만 가장 의미있고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일들에 돌봄. 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게 너무나 지금 가치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것들이 굉장히 합당한 임금을 줘야 되고, 굉장히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 전환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고 충분히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유,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끄덕거리고 네, 우리 너무 고개를 끄덕여서 많으실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다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진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시간이 다 누구나 다 보장받으면 또 좋은 사회를 위한 우리가 많은 일들을 벌여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정의로운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이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또 이런 원칙과 관련해서 캐나다에 또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엘버타, 아까 얘기했었는데 엘버타 타르샌드 산업의 이제 석유 노동자들이 철과 지구라는 모임을 만들었대요. 정부를 상대로 해고된 석유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같은 공공 건물 등에 태양광 전지를 설치하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운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재미난 게 캐나다 우편 노동자 조합의 움직임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우리 이선희 선생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편 배달을 하던 그 노동자들이 페덱스라고 있잖아요. 그 급속 빨리 배송하는 거기에 밀려가지고 인기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우편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체국을 이제 폐업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배달 업무는 축소시키고 다른 공공의 서비스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긴축 논리 해가지고 다른 데도 우체국이 많이 사라지는 데 비해 여기는 주민들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세워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그 에너지 협동조합을 시작하려는 주민들한테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을 이제 빌려서 해야 되니까 그런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그 태양광 에너지를 세울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출 업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직접 배달하고 노인들의 안부도 묻고 완전 돌봄 서비스인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랑방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협동조합으로, 캐나다가 사실 협동조합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퀘벡이나 이런 곳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잘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좋은 사례로 실제로 계속 이 저자는 그 그린 뉴딜을 이야기해요. 이 정의로운 전환에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뭐 돌봄이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됐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올바른 가치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노동협동조합이 을 계속 또 이야기도 하시지만 이주민들의 권리라든지 원주민의 권리, 주거권 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교사나 간호사 이렇게 진보적인 연합체의 모든 부분과
이렇게 이런 협동조합들, 사회적 이렇게 있는 곳들이 동맹을 구축해서 연대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계속 이런 연대하는 활동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구 곳곳에서 글로벌 피트니스 뭐 이런 한 주에서 이렇게 파괴적인 산업들로부터 이렇게 자기 땅, 숲, 강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가 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혼자 들어올 수는 안 될 것 같고요. 환경 문제, 인권 탄압을 부르는 이런 곳곳에서 전쟁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연대해서 계속 눈뜨고 지켜봐주고 그래서 글로벌한 연결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요새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지점도 여기에 이렇게 맞물려 있고요. 실제로 이제 좀 겁도 나기도 하는 게 환경운동이라든지 기후운동을 빡시게 하시는 활동가들이 그거에 저항하는 그런 곳에서 살해 위협도 많이 받고 실제로 이렇게 선주민들이 이렇게 투쟁하시잖아요. 강렬하게 투쟁하시면 희생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환경 문제가 정말 인권 탄압을 부르는 이제 새로운 전장으로 네, 떠오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우리 나오미 클레이는 이제 이렇게 활동할 전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지금의 좀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또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고 또 그 기업의 후원을 받는 또 정치인들 그리고 또 언론들 그렇죠. 이런 이제 그런 세력들에 우리가 대응할 힘을 이제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미국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푸에르토리코는 여러분 그 2018년도인가요? 그 허리케인 마리아라고 들어보셨죠? 그때 엄청난 인원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뭐 4,600명이다라는 이제 통계도 있고 뭐 3,000명이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사망을 했죠.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서. 근데 그 원인이 그 허리케인이라는 그 자연 자체에 그 자체로만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선인 선생님께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에르토리코라는 곳은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그 뭐 닭고기 파동이라고 해서 그 다이옥신이 많이 들어있는 그 닭을 먹어서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뭐 암에 걸리고 유방암, 성조숙증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사례로 저 곳이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천혜의 땅이고 바람과 물과 이런 게 좋은 토지가 있어서 풍부해서 그냥 냅두면 거기에 있던 원래 선주민들이 알아서 잘 살 수도 있고 또 풍력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재생에너지로 그 안에 내부에서는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게 지금 자치를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 없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일 당시에 굉장히 그 고강도의 긴축 재정을 시키고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비할 만한 마땅한 자원도 없이 만들었고 태풍으로 해서 전력이랑 이런 게 다 끊겼는데 그럼 빨리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복구를 해야 이제 그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이렇게 계속 연명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돼서 계속 전기에 대해서 빨리 복구해주지 않고 의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사상자가 굉장히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 도로도 많이 파괴됐는데 그게 몇 달 고쳐지지를 동안, 않고 예. 방치되니까 이거는 그럼 인재인 거죠. 사실은 그 말이야 그 허리케인 자체는 올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 방치된 채로 많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와 고강도의 긴축정책, 미국의 긴축정책이 이제 만들어낸 협동작전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거든요. 이 나라에 그냥 원래 선조민들의 지혜로 그냥 냅뒀을 경우 훨씬 이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도를 지금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많은 조직들이 생겨났다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하 이제 이렇게 다행이네요. 거르지 않은 말을 해주나요? 네. 빡쳐서 열받아서 정말 기다려도 되지도 않으니까 직접 이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응원하면서 좀 지켜볼 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푸에르토리코도 이런 복구를 또 정의로운 복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옥한 토양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식량 자립을 달성하는 방안, 그 다음에 또 태양광과 풍력에 의지해서 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주 현명하게 지금 대응을 해 나가려고 조직을 아주 많이 조직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푸에르토리코뿐 아니라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는 또 나라들이 또 기후위기에 더 취약하다라는 거 이제 뭐 너무나 상식인 것 같고요. 또 뭐 미국이라는 아니면 한국이라는 이 한 국가 내에서도 또 지역에 따라 또 피해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뭐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뜻과 좀 상관없이 의존적인 경제에 놓인 것들이 빨리 먼저 독립을 해야지 기후 변화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좀 책의 제목이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재앙 대 그린 뉴딜이잖아요. 이 책이 좀 재밌어요. 이렇게 사실 표지가 재밌습니다. 이런데요. 여기에 이렇게 이걸 뜯어내면 이제 책갈피로 쓰고 계시죠? 네네, 책갈피로 쓰고 진짜 있어요. 지구가 불타고 있는 이런 표지, 재밌는 표지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렸고요. 예. 그린 뉴딜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죠. 그린 뉴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저자가 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린 뉴딜의 성패는 우리의 운동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운동이 어떤 행동을 이루어내느냐에 달려있고 결국 이제 정치적인 힘을 우리가 키우는 데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린 뉴딜은 우리 그린과 뉴딜의 이제 합성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은 이제 뭐 녹색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뭐 녹색 산업, 그다음에 친환경 산업들 이런 것들이 뉴딜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이제 했었던 뉴딜 뭐 공적 자금이죠. 공공기관을 강화하는 방식의 그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이제 강화하면서 투자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뉴딜 정책과 이제 그린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그린 뉴딜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루스벨트 대통령 때 시행했었던 좀 뉴딜 정책이 좀 어땠었는지 그 좀 시기적인 좀 특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노동운동이 좀 아주 활발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운동을 더 열심히 강화시키자 뭐 이런 이제 취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채택했던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미국의 이야기인 거죠. 미국에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왔었던 1920년대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의 그런 해결책으로 뉴딜 정책이 이제 발현이 됐고 거기서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그 케이스를 모델로 삼고 있는 건데요. 그걸 배경에서 이제 조금 더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 이 기후위기 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지적이나 비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사회주의화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서 뭐 너무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뉴딜의 경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땠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똑같이 여러 가지 그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부글부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때는 미국과 소련, 그 이데올로기 진영이 굉장히 팽배하게 되어 있어, 긴장이 있었던 시기니까, 사회주의적인 혁명이 될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버릴까봐 오히려 그거를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중재된 그런 플랜을 만들었다는 게 이 저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후에 일어난 마셜 플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전쟁 후나 뭐 대공황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예 그냥 혁명으로 그 터져나오는 민심을 혁명으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으로 가버릴까봐 오히려 그런 이 집권하는 국가에서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들을 이제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사회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접목된 시장 경제를 만들어서 이걸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배경이 있다. 굉장히 좌파의 압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진보적인 요소가 탄생한 것이다. 믹스돼서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 배경 말고, 이제 저자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의안에서 역시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만 좀 짧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있는데, 우선 가용 자원의 한계를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에서 우선 시작해야 되고, 그 결의안을 작성이 되긴 했지만 미군과 뭐 그 부유한 나라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그 가난한 나라한테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좀 작게 되어 있다. 이 부분 굉장히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의 항공 여행이나 육류 소비, 과도 에너지 사용은 의무적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녹색 에너지로 모두 전환시켜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에 다시 또 과도한 소비로 이어져서 배출이 증가되는 그런 도루묵되는 꼴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딱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팽배하게 좀 이전까지 퍼져 있던 개인의 번영이나 부의 축적이 곧 행복이다라는 관점이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고, 그 대신 생태적인 전환, 시간, 좋은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이제 과중한 노동에서 탈피해서 패스트푸드나 이런 모든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는 오락거리가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 방식의 그런 변화와 여가 활동이 행복감과 그 성취감을 높여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좀 멋진 말이 있는데요. 가디언지의 조지 몬비오트의 말을 빌리자면요. 지구의 자원은 우리에게, 개인에게는 넉넉함, 공공에게는 호화로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죠. 아름다운 공원, 놀이터 이런 거는 공공이 함께 쓰는 스포츠 센터라든지 수영장, 전시관, 텃밭, 공공교통 이런 건 같이 쓸 수 있으면 훨씬 비용이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개인이 혼자 그러니까 자동차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개인이 혼자 그렇게 가져서 그걸 한다기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이미 있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뭐 GDP를 성장 뭐 몇 프로 매달 계속 올려야 되는 강박에 있는데 성장 없이 또
이렇게 만인이 좀 부족함 없이 골고루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돈업경제학이라고 요새 이제 부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제 상상력으로는 사실 잘 안 됐거든요. 이 책을 읽거나 좀 접하게 되면 그 매력적인 그런 마을 우리의 미래상을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자들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매력적인 미래의 이야기를 펼쳐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발전 지향이 아닌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돌봄 이야기 아까 조금 언급하다 말했는데 돌봄 일자리, 녹색 일자리 그리고 여성들이 재생에너지를 항상 재생에너지라든지 여성의 일자리를 돌봄을 하는 교통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는 가지수도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매우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봄과 관련된 직업들은 정말 녹색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성들이 이런 그린 뉴딜, 그린 일자리들에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또 돌봄 휴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그린 뉴딜 결의 안에도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탄소를 중심으로 좀 사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저자는 그린 뉴딜 우리 모두를 구할 생명의 동아줄이 될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어가기 전에 우리 댓글을 조금 보면서 가볼까요? 많이 올라왔나요? 네, 좀 일단 제가 밝은 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공공님이시죠? 공공님이 빌공짜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따 늦지 않게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계속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 좀 일종TV라고 지금 올라오신 분이 계신데 일종TV가 뭔지 어떤 곳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건가요? 뭔지 잘 모르겠으나 재밌게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우리 또 계속 우리 북콘서트에 함께 해주시는 엄민경 스님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또 그린 뉴딜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의 불평등도 꼭 해결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공님은 저희랑 같이 책을 계속 꾸준히 읽어오셨던 것 같아요. 제국적 9월달에 읽었던 제국적 생활 양식을 넘어서 부분도 떠오른다라고 네, 맞아요.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또 책을 읽는 중간중간 미래가 아닌 제 머리가 불탔던 이라고 저도 네. 불탔어요.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몰아서 보시느냐고 머리가 더 불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라운을 작가님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우리 또 새로운 분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따봉을 손주들이라는 분이 지금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좀 늦었지만 수업 참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계속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죠? 네. 박희진님, 또 기성애님, 그 다음에 이은미님, 이은미님은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내용의 요구가 더 절실합니다. 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호박이 넘버제 야책에서도 댓글러들의 한해 사다리 추첨으로 책 선물 드리오니 같이 홍보를 좀 해주셨군요. 댓글 많이 달아달라고. 네. 또 최은수님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책은 괜찮아요? 책은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이은미님께서 작은 규모이든 큰 규모이든 연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점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공공님께서 너무나 일반적인 소시민으로서 그린 뉴딜, 책의 변혁 같은 이야기는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잠시라도 이렇게 이야기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좋은 기회,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소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손님을 맞습니다. 모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자리 다음 달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앉으시면 저희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댓글 참여해 주시고 도서관에서 지금 같이 책을 읽고 있는 모임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한 분씩 이렇게 북콘서트에 좀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 많이 하는 자리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계속 그린이들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들이 좀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동조합을 좀 같이 내가 만들어도 좋고 협동조합에 좀 참여를 하셔도 좋고요.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던가 이런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간접적인, 직접적인 같습니다. 홍보를 하시나요? 네. 그리고 나나나님께서 또 길게 달아주셨는데 읽어볼게요. 미래가 불타고 있다 해서 심각함을 느낀 순간은 그레타 툰베리아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후 환경 위기에 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과 온난화 세계에서 자행되는 타자와의 폭력은 기후 환경 위기를 최단 시간에 불러온 자본주의 최상의 포식자인 기업이 불러온 책임을 일반 시민들에게 내던지는 맡겨버린다는 게 떠올려지는 순간이었어요. 네, 저희가 좀 앞에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못했는데 앞에는 좀 그레타 툰베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했더니만 너무나 또 열심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달아주셔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럼 좀 그린 뉴딜 이야기를 좀 다시 또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그린 뉴딜은 우리 모두를 구할 생명의 동학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이야기하는 네. 핵심은 네. 사실 공공성이거든요. 이 공공성이 핵심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 부자 되세요 라는 멘트 여기에서 뚫어라 이렇게 시추 이거 얘기할 때 저도 그때 읽는 순간 우리도 그런 게 있었지 부자 되세요 이런 것처럼 신호탄이 됐던 것 같고 그때부터 그런 공공성이라든지 공동체라는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계속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공공성 회복이고 정의로운 전환이 있는 것을 전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린 뉴딜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충분히 공론도 안 됐고 아직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워낙에 1933년에 배경이 있잖아요.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뭐부터 해서 취지를 명확히 알고 저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취지가 다른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미군 인종 간 격차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단체 혐오도 많고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소득 격차 이런 것들 좀 다 해소하는 것들이 그린 뉴딜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그린 뉴딜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민주적이고 또 분권하다. 이렇게 지역에서 지금 진짜 풀뿌리적으로 이게 다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적이고 분권화된 지도력의 구축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생존권 보장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렇죠. 자기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의료 또 주거 이런 걸 관련해서 다 보장이 되어 있어. 내가 조금 잠시 좀 일자리를 좀 읽고 좀 새로운 일로 좀 전환하고 이런 과정 동안에 나의 가족들도 다 또 이런 공경을 겪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존권이 보장된다라면 누구나 이런 그린 뉴딜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불안해하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변환, 급격한 변화가 지금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존권 보장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겠죠. 그게 좀 보장이 되면 뭔가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인종주의에 관한 어떤 선동 이런 거에 좀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석탄 발전소에서 지금 일하시는 이제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업무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위험한 이제 폐기물이나 뭐 그렇게 방치되었던 지역들을 또 청소하거나 그쵸? 뭐 이런 또 일자리들도 또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적절한 보수를 받고 예, 그렇게 예, 보장받는 일자리들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래서 보건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예, 중심에 놓고 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좀 저의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린 뉴딜과 좀 예술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 저자께서 없었으면 성공을 못했을 거다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무슨 이야기일지 좀 약간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미국에서 이 그린 뉴딜을 이제 입법화하고자 하는 그 의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와 이분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발의만 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갖고 동영상을 또 만들었다라고 하죠. 7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나오미 클레인 같은 경우에 이 동영상의 프로듀서로 참여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또 예술을 실천하고 계시는 예술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참여도 하셨고 또 그린 뉴딜 운동에 더 많은 예술가들 좀 참여시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린 뉴딜과 예술 어떤 관계가 있지 듣고 싶어요. 빨리 듣고 싶어요. 네. 네. 저도 이걸 보고서는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아마 링크를 올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 댓글에도 이렇게 올려달라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멋진 작품이에요. 그 수채화로 이제 여러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건데 수채화 그림 영상으로 이 정치인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정치인이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분이 20년 후에 이 그린 뉴딜이 잘 성공적으로 일어난 다음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그림도 되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던 단편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되게 큰 힘을 가졌던 이유의 맥락은 이 저항과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되게 예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 큰 힘이 있다. 보통 저도 거기서 벗어나진 않는데 보통 이런 SF를 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보통은 이제 다 우리가 되게 무력하게 우울하고 디스토피아적인 모습만이 굉장히 당연히 상상되는 이런 현대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긍정적인 비전과 대안적인 세상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이제 앞으로는 대중들이 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작가들이 나와야 그런 작가들이 그런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이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저에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좀 저도 많이 이 글을 보고 조금 더 힘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커다란 이 파도에서 결코 떨쳐낼 수 없을 것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왕의 권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것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걸 투쟁함으로써 확 바뀌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는 이 예술을 앞세워서 예술가들이 열심히 뛰어들어서 이 선두를 지키고 다 같이 그거에 힘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딜의 그 예를 또 들면서 예술가들에게 뉴딜 때 공공적인 그런 지원을 열심히 해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창의력과 작품이 쏟아져 나온 사례가 있다.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외딴 섬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점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굉장한 힘과 전파력을 파생했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낙관적인 미래를 그려내는 운동으로 이 예술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예술가들을 존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양쪽 예술가님들 기분이 좋으셨군요. 네, 예술가들의 뭐 역할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린뉴딜이 좀 잘 성공해서 마을에서 좀 시간도 좀 여유롭게 이제 사는 그런 삶들이 가능하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예, 우리 같이 창의적인 활동을 네, 하겠죠. 창의적인 활동들, 우리 많은 재미난 예술 활동들로 또 그 시간들을 우리가 또 헛되이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린 뉴딜로 좀 상상해본 미래 사회에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미래를 좀 밝게 좀 상상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희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혁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있는데요. 이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 하나만 뽑자면. 기업이죠. 기업. 그리고. 사실 이게 정부가 공공의 그 규제 이런 거를 세금을 제대로 쓸 게 아까 이렇게 영역에다가 쓰고 하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업은 이제 괴롭겠죠. 기업은 하기 싫겠지만 이걸 강력한 정부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봐요. 정부가 강력하게 이걸 좀 규제도 하고 기업에게 보강도 요청도 하고 세금을 제대로 아까 제 예술인은 사실 그런 생활 지원을 받아야 자기 자비 이렇게 창의력을 발산하는 일인데 그걸 발산해서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의지가 또 걸림돌이죠. 네, 기업과 뭐 정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나오미 클레인이 얘기하는 변혁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많이 써있죠. 퀴즈인가요? 네. 인류가 대대적인 규모와 급속한 속도로 무언가를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변혁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희망을 꿈꾼다면 변혁 가능하다. 우리가 다 전사가 되어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기업들과 그다음에 기업과 유착한 뭐 정부, 정치인들 압박하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혁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미래 사회에 대해서 많은 상상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론장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또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마지막으로 좀 못다한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는 걸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좀 댓글들이 또 어마하게 이분들은 다 엄청 길게 지금 열띠네요. 말씀들이 생각들이 우리 공론장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음엔 정말 이렇게 같이 오셔갖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빡쳐서 표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슴이 확 닿는다. 표지를 보니까 책이 확 탐난다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오늘 사다리 타기에서 당첨이 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미님이신데요. 그리고 또 장문에 또 의견을 주셨어요. 공공님. 기후위기 관련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린 뉴딜을 옹호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입장 다 새로운 연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옹호하는 측과 부정하는 측의 입장 차이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린 뉴딜의 핵심은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한정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이런 게 발전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박이 넝쿨째 야채님께서도 뉴딜의 핵심은 복지와 노동자 권리 강화죠. 뉴딜 전의 대공황은
미국 자본주의가 너무 자본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생겼죠. 예를 들어 1920년대 미국의 재무장관은 재벌 총수였었으니 뉴딜은 그렇게 과도하게 자본의 이익만 대변하던 자본주의를 노동자 중심으로 옮긴 건데, 뉴딜 후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 자본주의 대표 나라들은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맞이하죠. 그게 1980년 레이건 미국, 대처 영국 집권을 과거로 회귀하면서 현재의 자본주의는 또다시 취약 상태죠. 웃기죠? 네. 자본주의도 노동자를 중심에 두었을 때 황금기를 부과했다는 거. 네, 웃긴 세상이네요. 네. 그래서 그린 뉴딜이 저희가 좀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완전한 변혁, 그린 뉴딜을 통한 변혁이 가능할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좀 같이 고민하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엄민경님께서 그린 뉴딜의 정의와 다른 정책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나훈 작가님의 의견에 완전 공감하는데, 대안의 사례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좀 캐나다의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노동자들, 그리고 아까 뭐 우체국 이야기들,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전환들 계속 요구하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린 뉴딜이라는 그런 이제 어휘 자체가 좀 국가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국가와 이제 우리 주민들, 시민들 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나 사례들이 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예, 많이 만나야지 되겠다라는 또 결론이 나오네요. 또, 엄민경님께서 노동자 권리 강화와 관련해 코로나 시대의 전환 속에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인권에 대해 심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결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미님께서 돌봄 일자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성이 주를 이루는 직업군은 가치가 더 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공감하고요. 또 나나남님께서 미래가 불타고 있다는 책은 좀 읽기가 쉬웠습니다만 우리에게 과제도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완곡하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콘서트에서 봤던 책 가운데서 논지만 주는 게 아니라 행동의 책임의식을 우리 삶 속으로 쑥 던져주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사가 되어야 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갖고 같이 책임의식을 갖고, 그쵸, 아까 그레타 툰베르 이야기했지만 미래 세대와 같이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공성,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 정말 풍부하게 더 궁금한 것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수준이 엄청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다음 이렇게 다 여기 오셔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만날 날이. 이분들 만나고 싶네요, 꼭. 혹시 아까 이제 질문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좀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이 좀 있었던 것 저는 같은데요. 질문에 대답을 정확히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냥 제 느낌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나쁘게 보는 쪽과 이렇게 좋게 보는 쪽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그 차이는 미국 내에서의 그린 뉴딜은 맥락과 이 지금 나오미 씨가 얘기하는 그 맥락에는 뉴딜이 상당히 정의로운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자꾸 그린 뉴딜을 얘기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지금 부정하는 거죠. 이 연결이 안 되는, 맥락적으로 맞지 않고 우리 사정에 맞지 않는 것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이야기해보는데, 그건 제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요. 저도 비슷한데요. 아마 작년인가요? 이렇게 국가에서 뭐 이렇게 그린 뉴딜을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 발표들 많이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건 그린 뉴딜이라고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정적인 시각들이 시급하게 이름만 갖다 쓴 게 아닌가 하는 지금.
기술과 자본 중심으로 네, 또 맞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뭐 예, 플랫폼 얘기를 하고 계속 실질적인 알맹이가 그 맥락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한 답은 안 되셨겠지만 저도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을 이 책 읽기 전에는 되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린 뉴딜이 이제 말하고 있는 원칙들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린 뉴딜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좀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지속 가능한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돈학 경제학 좀 얘기하면서 지금 가진 걸 어떻게 잘 갖고도 잘 나누고 잘 살 수 있을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뭐 이래야 된다라는 이 생각들을 계속 하게 만들고 강박이 있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 그 이데올로기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강박을 좀 내려놓고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상상력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이분이 그 아까 동영상 만든 그 동영상이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걸 싫어하고 듣기 싫어할지? 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이고 좀 해볼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취지를 충분히 거기서도 밝힌 것 같아요. 오늘은 7시 15분에 좀 시작을 해서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도 좀 끝나는 시간을 좀 맞춰보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요즘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뭐 우리가 계속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해 왔는데 실천도 뭐 좀 해보고 싶은 실천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그냥 그동안에 많은 책을 쓰셨지만 그 나름의 연대별로 그때그때 이슈에다가 이렇게 좀 보태서 쓰신 것 같은데 좀 읽기는 수월하니까 재밌게 읽으시고 저는 저만 느낀 감정일 수 있는데 185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여기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오늘 사실 과제를 못 해가지고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이 책을 단숨에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여기서 엉엉 울었어요. 사실 185페이지에 활동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셀사의 북극 시추선 꼭대기에서 농성 중이던 기후 활동가가 나오미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세찬 바람을 맞으며 일주일째 고국 농성 중이었던 그분은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세찬 바람, 풍력 그 위에 올라갔으니까 시추선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옷을 뭐 7겹 8겹 입고 그린피스 위성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한 말을 그걸 들어서 제가 왜 대성통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대성통곡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게 격하게 좀 들어왔어요. 선생님은 자신이 옳은 일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이를테면 투자 철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청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파리 기후협상에 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격하게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가슴이 정말 하면서 울림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계속 먼저 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계속 더 달그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쉽게도 하고 가볍게도 하자라는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연대라는 것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로 마을에서 이렇게 정말 적은 수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전에 지금 앞 시간에도 잠깐 도서관을 갔다 왔지만 올해 성북구 내에서는 도서관마다 마을인 수다로 기후위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거든요. 알차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읽어본다, 책도 읽고, 막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인원이 너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렇게 준비하신 관장님들도 되게 너무 열심히 했는데, 힘 빠지고.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라는 거에, 좌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좌절이 오긴 하지만,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네, 괜찮다. 이렇게 계속, 그리고 모인 사람이 계속 모여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자기 목소리로 언젠간 기후 이야기도 얘기를 하고 하면 훨씬 세상을 바꾸는데 시간이 빨리 단축될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께서, 아파트에 살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마당에 있는 집에 이사를 와서 음식 쓰레기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퇴비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퇴비 만들고 있거든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땅이 없어가지고 집에서만 항아리에 이걸 만드는 건 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서로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네, 이분이 말씀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왜 제가 격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네, 우리 나오는 작가님 파이팅! 화이팅! 저는 참 뭐라 그럴까. 아까 답글 주셨던 그 소시민의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할까요? 하셨던 그 선생님과 비슷한 마음으로 저도 이런 약간 거대적인, 거시적인 시스템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되게 개인 차원에서 뭔가 활동하고 뭐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는 그냥 소시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북콘서트를 지금 8번이나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도 많이 무력함 안에 갇혀있는 보통의 사람이었다고 저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근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깔려 있어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의외로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막 찬양하는 건 아닌데 저한테는 읽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조금 희망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약간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약간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이렇게 생생하게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저야말로 약간 그 그린 뉴딜의 약간 예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저도 그 예술로라는 예술인 창작 지원을 하는 정부의 그런 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운 좋게 그게 돼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호박이 넝쿨책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예술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살 수 있는 지원을 받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북콘서트도 그렇고 지금 제가 옥상에서 꼬물꼬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자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뭐 탐구하고 기록하고 뭐 온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어떤 딴 사람에게 또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정말 그 지원이 없었다면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항상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굉장히 정말 어떤 작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평생의 딜레마였거든요, 그게. 왜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죄다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뭔가 돈이 되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돈을 벌려면 뭔가가 하여튼 뭔가 파괴되거나 뭔가 착취되거나 또 내 시간을 뭔가 다른 데다가 좀 의미 없는 곳에 써야 되거나 약간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서 저는 계속 거부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뭐 작은 농사, 예술, 무슨 환경이고 사회적인 막 이런 운동 이런 거는 전혀 돈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틀린 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이제 시소가 거꾸로 뒤집힌다. 이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바탕에서는 정말 무능력하고 설 수 없는 약간 취미 활동으로 해야 되는 걸 왜 너는 뭐 그렇게 보여지던 것들이 오히려 가장 부각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취적인 리더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 그게 보장만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은 나는 잘못 살아온 게 아니구나라는 약간의 안도를 느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오늘 길게 왜 이러죠? 네, 우리 나원을 작가님이 좀 살짝 부러워지는데요. 일단 생존권 그런가요? 보장이 그쵸. 누구나 되면 뭐 하고 싶은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소득. 그쵸. 네, 필요합니다. 사회가 좀 빨리 변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제 끝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선정한 추천 도서 소개 시간인데요. 또 책 소개가 끝나면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다리를 타서 책을 선물해 드리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장님 모셔볼게요. 들어오고 계십니다. 또 사다리를 들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누구에게 갈 것인가? 선물이 세 분에게 가나요? 네, 오늘 세 분께 가는 1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몇 개 더 그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린 거에다가 이게 나오늘 작가님이 검은 걸로 몇 개 더 그어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몇 개 긋겠습니다. 오늘 관장님 책 미리 좀 저희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뭘까요?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두 권인데요. 첫 번째는 제러미 리핀의 글로벌 그린 뉴딜, 그리고 또 한 거는 사이토 고에이의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 예.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랍니다. 네, 사실 이 책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마음에 드는데 일단 먼저 글로벌 뉴딜, 그린 뉴딜에서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이 이 책과 함께 요 지지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에서는 탈탄소 사회를 위한 경제 규모의 축소 그리고 성장 속도를 조절한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번갈아서 읽어보면 서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 두 권의 책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네, 두 권 다 감사합니다. 선택하면 안 되나요? 네? 두 권 다 선택하면? 두 권이 다 선택하면 느끼는데 좋은 것만 선택하실지 않거든요. 네. 도서관에서 다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빌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러면 사다리 탈 준비가 되셨나요? 선생님. 자, 누가? 우리 협심해서. 네, 자, 제가 누가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사다리는 거꾸로 타는 걸로 네. 갑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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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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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갑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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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가나요? 따단 옆으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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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진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손이 떨리네요. 따단, 따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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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일정님 네. 일정님 일정님, 희진님, 윤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속 도전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눈에 띄네요. 네. 경쟁이 좀 있었네요. 미리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다면, 좋은 책이니까 주변에 이제 크리스마스도 많이 남았나?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보면서요, 운동의 힘을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막 샘솟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책 소개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달 책은요, 코로나, 기후, 그다음에 오래된 비상사태라는 책인데요. 21세기 생태 사회주의론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와 기후위기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주변에서 책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고요. 기대가 진짜 다음 되네요. 달에 이 책으로 꼭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음 달에는 오늘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네, 좀 꼭 초대 이 자리에 좀 한번 초대했으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와주세요. 네. 같이 해요. 네, 그러면 다음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우리 항상 촬영을 해주시고 계시는 스완을 한 번도 소개를 못했어요. 아, 맞아. 스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죠?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